똑똑 솔깃한 라디오. 해바라기의 비명. 함영수. 나의 무덤 앞에는 그 차가운 빗돌을 세우지 말라. 나의 무덤 주위에는 그 노란 해바라기를 심어달라. 그리고 해바라기의 긴 줄거리 사이로 끝없는 보리밭을 보여달라. 노란 해바라기는 늘 태양같이 하던 화려한 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라. 푸른 보리밭 사이로 하늘을 쏘는 노고지리가 있거든. 아직도 날아오르는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라. 소설 들려주는 여자. 어니스트 해밍웨이. 인디언 불악. 호수 기슭에는 조그마한 쪽배가 또 한 척 끌어올려져 있었다. 인디언 두 사람이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닉과 그의 아버지가 고물에 올라타자 인디언들이 배를 밀었고 그중 한 사람이 올라타 노를 젓기 시작했다. 조지 삼촌은 불악에서 온 배의 고물 쪽에 앉아 있었다. 젊은 인디언이 그 배를 밀다가 올라타서 조지 삼촌 대신 노를 잡았다. 쪽배 두 척은 어둠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다. 닉의 귓가에 꽤 앞쪽 안개 속에서 다른 배가 내는 노거리 소리가 들렸다. 인디언들은 탁탁 끊어내듯 잽싸게 노를 저었다. 닉은 아버지의 팔에 안겨 누워 있었다. 물 위는 추웠다. 닉과 그의 아버지가 탄 배의 인디언도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다른 쪽의 배가 줄곧 더 앞쪽에서 안개를 헤치고 나아갔다. 아빠,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닉이 물었다. 저 건너 인디언 불악에 가는 거야. 인디언 여자 하나가 몹시 아프거든. 아, 그렇군요. 닉이 대꾸했다. 다른 배는 벌써 건너편 호수 기슭에 끌어올려져 있었다. 조지 삼촌이 어둠 속에서 시가를 피우고 있었다. 젊은 인디언이 닉이 탔던 배를 호숫가 위쪽으로 끌어올렸다. 조지 삼촌은 인디언 두 사람에게 시가를 주었다. 그들은 호롱불을 든 인디언의 뒤를 따라 호숫가를 출발하여 밤이슬에 촉촉이 젖은 풀밭을 지나 위쪽으로 걸어갔다. 그러고 나서 숲으로 들어가 오솔길을 따라갔는데 그 길은 언덕 깊숙이 뻗은 목재 운반용 도로로 이어져 있었다. 길 양쪽으로 나무를 벌목해 놓았기 때문에 목재 운반용 도로는 훨씬 훤했다. 젊은 인디언이 걸음을 멈추더니 입김을 불어 호롱불을 껐고 그들은 모두 그 길을 따라 계속 걸었다. 길이 구부러진 데를 돌아가자 개 한 마리가 뛰어나와 컹컹 짖어댔다. 앞쪽에는 나무 껍질을 벗기며 사는 인디언들의 오두막 불빛이 보였다. 개가 몇 마리 더 그들을 향해 달려나왔다. 인디언 두 사람은 개들을 오두막으로 쫓아보냈다. 길가에서 가장 가까운 오두막의 창문에 불빛이 비쳤다. 그 집 문간에
노파 한 사람이 호롱불을 들고 서 있었다. 오두막 안에 들어가자 나무 침대 위에 젊은 인디언 여자가 누워 있었다. 여자는 아기를 낳으려고 이틀째 진통을 하고 있었다. 불악의 늙은 아낙네들이 모두 나서서 그녀를 돕는 중이었다. 남자들은 산모가 지르는 비명을 듣지 않으려고 길 위쪽 어둠 속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닉이 아버지와 조지 삼촌을 따라 오두막에 막 들어서자 여자가 째지는 듯한 비명을 질러댔다. 2층 침대의 아래칸에 누워 있었는데 이불 밑이 몹시 불룩했다. 여자는 얼굴을 옆쪽으로 돌리고 있었다. 침대 윗칸에는 그녀의 남편이 누워 있었다. 사흘 전 도끼로 다리를 크게 다쳤던 것이다. 그는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방 안에서는 악취가 코를 찔렀다. 닉의 아버지는 난로 위에 물을 올려놓으라고 이르고 물이 끓는 동안 닉에게 말을 걸었다. 이 여자는 지금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거야, 닉. 알아요. 닉이 말했다. 네가 알긴 뭘 알아. 내 말 잘 들어봐. 이 여자가 지금 겪고 있는 걸 진통이라고 하는 거야. 아기는 세상에 나오고 싶어 하고 또 엄마도 아기를 낳고 싶어 해. 이 여자의 온몸 근육이 지금 아기를 내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 그럴 때마다 이 여자는 소리를 지르는 거고. 그의 아버지가 말했다. 알겠어요. 닉이 대답했다. 바로 그때 여자가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오, 아빠, 뭐라도 줘서 비명을 멈추게 할 순 없어요. 닉이 물었다. 그건 안 돼. 마취제를 가져오지 않았거든. 하지만 이 정도 비명은 큰 문제도 아니란다. 문제가 아니니 아빠 귀에는 들어오지도 않아. 그의 아버지가 대답했다. 침대 윗칸에 있는 남편이 벽을 향해 돌아 누웠다. 부엌에 있던 여자가 의사에게 물이 다 끓었다고 손짓을 했다. 닉의 아버지는 부엌에 들어가 큰 주전자의 물을 반쯤 대야에 따랐다. 그는 주전자에 남아있는 물에다 손수건에 쌓은 물건 몇 개를 풀어넣었다. 이걸 끓여야 해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 더운 물이 담긴 대야에 두 손을 집어넣고 부락에서 가져온 비누로 박박 문질러 씻기 시작했다. 닉은 아버지가 비누로 두 손을 문지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버지가 무척 정성스럽게 구석구석 씻으면서 하던 말을 이어나갔다. 그런데 말이다, 니. 아이는 머리부터 나오게 돼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 만약 머리부터 나오지 않으면 모두에게 큰 골칫거리가 되지. 어쩌면 이 여자는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몰라. 조금 지나면 곧 알게 될 거다. 아버지는 만족할 때까지 손을 다 씻고 나더니 방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다. 이불을 치워줘, 조지. 나는 그걸 만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군. 그가 말했다. 이윽고 아버지가 수술을 시작했고 조지 삼촌과 인디언 세 사람은 여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꼭 붙잡았다. 여자가 조지 삼촌의 팔을 물자 삼촌은 이 빌어먹을 인디언 계집이 라고 내뱉었고 조지 삼촌을 배에 싣고 온 젊은 인디언이 삼촌을 보고 씩 웃었다. 닉은 아버지 옆에서 대야를 들고 있었다. 수술은 아주 오래 걸렸다. 아버지는 아이를 쳐들고 숨을 쉬도록 찰싹 때리고는 노파에게 건네주었다. 봤지? 사내 아이야, 닉. 인턴 노릇을 한 기분이 어떠냐? 아버지가 물었다. 괜찮았어요. 닉이 대답했다. 그는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있었다. 자, 이제 모두 끝났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고는
뭔가를 대야에 집어넣었다. 닉은 그것을 보지 않았다. 자, 이제부터 몇 반을 꿰매야 해. 너는 봐도 좋고 안 봐도 좋아. 난 이제부터 내가 짠 상처를 꿰맬 테니까. 그의 아버지가 말했다. 닉은 보지 않았다. 호기심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였다. 다 꿰매고 나자 아버지가 일어섰다. 조지 삼촌과 인디언 세 사람도 일어섰다. 닉은 부엌으로 대야를 갖고 갔다. 조지 삼촌은 자기 팔을 바라보았다. 젊은 인디언은 아까 그 일이 기억난 듯 픽 웃었다. 과산화수소수를 발라주지 조지. 의사가 말했다. 닉의 아버지는 허리를 굽혀 인디언 여자를 들여다보았다. 여자는 이제 조용했고 두 눈을 감고 있었다. 얼굴에는 핏기가 전혀 없어 백지장처럼 창백했다. 여자는 아이든 뭐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아침에 다시 오지요. 의사가 일어서면서 말했다. 한낮까지는 세인트 이그너스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간호사가 올 거요. 그는 마치 시합을 끝내고 탈의실에 들어선 풋볼 선수처럼 의기양양하여 마구 짓거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건 의학 잡지에 기고할 만한 일이야, 조지. 잭 나이프로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2미터 반이 넘는 가느다란 명주 낚싯줄로 꿰맸으니 말이야. 그가 말했다. 조지 삼촌은 벽에 기대어 팔을 쳐다보고 있었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가 대꾸했다. 자랑스러운 아이 아빠의 얼굴이나 한번 보고 가야지. 이런 큰일을 당했을 때 가장 고통을 겪는 건 아버지 쪽이거든. 하지만 그 사람은 꽤 침착하게 잘 참아내더군. 의사가 말했다. 닉의 아버지는 인디언 남편의 머리에서 담요를 걷었다. 그러자 손에 축축한 것이 묻어나왔다. 그는 한 손에 호롱불을 들고 아래칸 침대 모서리에 올라서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인디언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린 채 누워 있었다. 목이 한쪽 귀에서 다른 쪽 귀까지 잘려 있었다. 몸무게 때문에 침대가 푹 꺼진 곳에 피가 흘러나와 고여 있었다. 머리는 왼쪽 팔 위에 얹혀 있었다. 열린 면도칼이 나를 위로한 채 담요 속에 들어 있었다. 어서 닉을 데리고 나가게 조지. 의사가 말했다. 그러나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다. 부엌 입구에 서 있던 닉은 아버지가 한 손에 호롱불을 들고 인디언의 머리를 도로 기울일 때 위쪽 침대를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목재 운반용 도로를 따라 호수를 향해 걸어올 때 막 동이 트기 시작했다. 닉, 널 이곳에 데려온 게 몹시 후회되는구나. 수술 뒤에 의기양양한 기분이 말끔히 가신 그의 아버지가 말했다. 얼마나 많이 놀랐니?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 건 언제나 저렇게 힘든가요? 닉이 물었다. 아니야, 저런 경우는 아주 드물어. 그 사람은 뭐 때문에 자살했을까요, 아빠? 모르겠구나, 닉. 아마 참을 수 없었던 모양이야. 자살하는 남자가 많아요, 아빠? 그다지 많지 않아, 닉. 그럼 여자는 많나요? 좀처럼 없지. 전혀 없나요? 그렇지 않아. 덜어 있단다. 아빠? 응. 삼촌은 어디 갔어요? 틀림없이 곧 돌아오실 거야. 아빠, 죽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꽤 쉬운 일인 것 같구나, 닉.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두 사람은 배에 올라
닉은 고물에 앉고 그의 아버지는 이물에 앉아 노를 젓기 시작했다. 해가 언덕 위로 막 솟아오르고 있었다. 농어 한 마리가 뛰어올라 수면에 둥그런 파문을 그렸다. 닉은 물속에 손을 담근 채로 갔다. 새벽에 매서운 한기 속에서도 물은 따스했다. 이른 아침 호수에서 아버지가 노를 젓는 배의 고물에 앉아 닉은 자기는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다. 의사와 의사의 아내. 딕 볼턴이 인디언 부락에서 닉의 아버지를 찾아온 것은 통나무를 잘라주기 위해서였다. 그의 아들 에디와 빌리 테이브 쇼라는 다른 인디언도 함께였다. 그들은 숲에서 나와 뒷문으로 들어왔다. 길쭉한 동가리 톱이 에디의 어깨 위에 걸쳐져 있어 그가 걸을 때마다 음악 소리 같은 게 났다. 빌리 테이브 쇼는 갈고리 달린 장대를 들고 있었다. 딕은 겨드랑이에 도끼 세 자루를 끼고 있었다. 딕이 몸을 돌려 문을 닫았다. 다른 사람들은 그보다 앞서 모래 속에 통나무들이 박혀있는 호숫가로 가는 중이었다. 이 통나무들은 증기선 매지코가 호수 아래쪽 목재소로 운반하던 도중 큼직한 뗏목에서 유실된 것들이었다. 통나무들은 호숫가로 떠내려왔고 만약 그대로 두면 얼마 안 있어 매지코의 선원들이 보트를 타고 호숫가를 따라와 그것들을 발견하고는 골이 달린 쇠못을 양 끝에 박은 뒤 호수 안쪽으로 끌어내어 다시 뗏목을 만들 것이다. 그러나 통나무 몇 개로는 품삯도 나오지 않아 벌목꾼들이 통나무들을 가지러 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 만약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 통나무들은 물에 잠겨 호숫가에서 그대로 썩고 말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한 닉의 아버지는 불악에서 내려와 동가리 톱으로 자르고 쐐기로 쪼개어 장작과 토막나무를 만들도록 인디언들을 고용했다. 딕 볼턴은 오두막집을 돌아 호수로 걸어 내려갔다. 너도 밤나무 통나무 4개가 모래 속에 파묻혀 있었다. 에디는 손잡이 하나로 톱을 나무 가랑이에 걸었다. 딕은 도끼 세 자루를 조그마한 선거에 내려놓았다. 딕은 혼혈이었지만 호수 주위에 사는 농부들은 대부분 그가 진짜 백인이라고 믿고 있었다. 게을렀지만 일단 일을 시작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씹는 담배 한 덩어리를 꺼내 한 입 베어문 뒤 오지브 웨이 말로 에디와 빌리 테이브쇼에게 뭐라고 했다. 그들은 갈고리 달린 장대 끝을 통나무 하나에 박고 흔들어 모래 속에 파묻힌 그것을 헐겁게 움직였다. 그런 뒤 장대 손잡이에다 온 힘을 실었다. 그러자 통나무가 모래 속에서 움직였다. 딕 볼턴은 닉의 아버지 쪽으로 몸을 돌렸다. 한 대의 의사 양반, 좋은 목재를 훔치셨네요. 그가 말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게, 딕. 그건 그냥 유목일 뿐이야. 의사가 받아쳤다. 에디와 빌리 테이블쇼는 젖은 모래 속에 묻힌 통나무를 흔들어 끄집어내서는 물가 쪽으로 굴렸다. 그대로 집어넣어. 딕 볼턴이 소리쳤다. 뭐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의사가 물었다. 닦아내려고요. 톱니가 상하지 않도록 모래를 씻어내는 거죠. 또 통나무 주인이 누군지도 알고 싶고요. 딕이 말했다. 그들은 통나무를 호수에서 씻어냈다. 에디와 빌리 테이블쇼는 햇볕 아래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갈고리 달린 장대에 기대 섰다.
딕은 모래 속에 무릎을 꿇고 통나무 끈 목질에 찍어 놓은 목질 심사원의 망치 자국을 살펴보았다. 화이트앤드 맥넬리 사하 것이군. 그가 일어서서 바지 무릎에서 모래를 털어내며 말했다. 의사는 몹시 기분이 언짢았다. 그렇다면 통나무를 자르지 말게, 딕. 그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화내지 마십시오, 의사 양반. 화낼 필요 없어요. 누구한테서 훔쳤건 난 상관 안 해요. 내 알 바 아니거든요. 딕이 말했다. 훔쳐온 통나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내버려 두고 연장이나 챙겨 부락으로 돌아가게. 의사가 말했다. 그의 얼굴은 화가 나서 벌개졌다. 그렇게 화부터 내지 마십시오, 의사 양반. 딕이 말했다. 그는 씹는 담배에서 나온 액체를 통나무에 뱉었다. 액체는 흘러내려 물속에서 서서히 사라져버렸다. 이게 훔쳐온 통나무라는 건 나만큼 의사 양반도 잘 알 텐데요. 하지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죠. 좋아. 이 통나무를 훔쳤다고 생각한다면 연장을 갖고 그만 가보란 말이야. 아니, 의사 양반, 연장을 갖고 어서 가.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의사 양반. 앞으로 한 번만 더 나한테 의사 양반이라고 하면 송곳니를 부러뜨려 목구멍 속으로 처박아 버리겠어. 아, 그러면 안 되죠, 의사 양반. 딕 볼턴은 의사를 쳐다보았다. 딕은 몸집이 큰 사내였다. 그도 자기가 크다는 걸 잘 알았다. 그래서 싸움 걸기를 좋아했다. 기분이 좋아서였다. 에디와 빌리 테이브쇼는 갈고리 달린 장대에 기대서서 의사를 바라보았다. 의사는 아랫입술 및 턱수염을 씹으며 볼턴을 쳐다보았다. 그러고 나서 몸을 휙 돌려 언덕 위쪽 오두막집을 향해 걸어갔다. 등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모두 그가 언덕을 걸어 올라가 오두막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딕이 오지브 웨이말로 뭐라고 짓거렸다. 그러자 에디는 웃었지만 빌리 테이브쇼는 아주 심각한 얼굴이 됐다.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면서도 빌리는 노를 젓는 내내 땀을 뻘뻘 흘렸다. 몸이 뚱뚱한 그는 중국 사람처럼 콧수염이 몇 가닥 나 있었다. 그는 갈고리 달린 장대 2개를 집어들었다. 딕은 도끼들을 들었고 에디는 나무에서 톱을 내렸다. 몸을 움직이기 시작한 그들은 오두막집 이쪽을 지나 뒷문을 빠져나가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딕은 문을 열어두었다. 빌리 테이블쇼가 다시 돌아가 문을 닫았다. 그들은 숲을 지나 자취를 감추었다. 오두막집에서 의사는 자기 방 침대에 걸터 앉아 서랍옆 마룻바닥에 쌓인 의학 잡지들을 바라보았다.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그대로였다. 그 광경을 보자 그는 화가 치밀었다. 일하러 안 가요, 여보? 블라인드를 내리고 누워있던 방에서 의사의 아내가 물었다. 안 가. 무슨 일 있어요? 딕 볼턴하고 실랑이를 했어. 아, 설마 화를 내진 않았겠죠, 헨리? 그의 아내가 말했다. 아무렴. 의사가 대답했다. 영혼을 다스리는 자가 도시를 차지하는 자보다 위대하다잖아요. 그의 아내가 말했다. 그녀는 크리스천 사이언스 신도였다. 그녀의 성경과 과학과 건강 한부, 쿼털리 잡지가 어두운 방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지금 그는 침대 위에 앉아
엽총을 닦는 중이었다. 무겁고 누런 탄환이 가득 찬 탄창을 밀어 넣었다가 놀이쇠를 펌프질해 다시 튀어나오게 했다. 탄환이 침대 위에 흩어졌다. 여보, 그의 아내가 불렀다. 그러고 나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했니? 하고 불렀다. 왜 그래? 의사가 말했다. 설마 볼턴을 화나게 할 말은 하지 않았죠? 안 했어. 의사가 대답했다. 무엇 때문에 다퉜어요, 여보? 별일 아니야. 어디 말해봐요, 했니? 나한테 아무것도 숨기려 하지 말고. 도대체 뭐 때문에 다툰 거예요? 그 작자의 아내가 폐렴에 걸렸을 때 내가 치료해줬거든. 그래서 나한테 갚아야 할 돈이 많아. 그런데 일하면서 일부러 시비를 걸어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그의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의사는 헝겊으로 조심스럽게 엽총을 닦았다. 그리고 탄창에 영수철에 대고 탄환을 도로 밀어 넣었다. 그는 엽총을 무릎에 얹어놓고 앉아 있었다. 그는 이 총이 무척 좋았다. 그때 어두컴컴한 방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정말이지 어느 누구도 그런 짓을 할 거라곤 생각이 되지 않아요. 생각이 되지 않는다고? 의사가 물었다. 그래요. 어떤 사람도 의도적으로 그런 짓을 하진 않을 거예요. 의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엽총을 옷장 뒤 귀퉁이에 세워놓았다. 여보,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물었다. 산책이나 좀 할까 해서. 의사가 대답했다. 여보, 니글보거든 내가 찾는다고 말해줄래요? 그의 아내가 말했다. 의사는 현관 밖으로 나갔다. 그러고는 방 충문을 3개 닫았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자 깜짝 놀란 아내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미안해. 블라인드가 내려진 창문 밖에서 의사가 말했다. 괜찮아요, 여보. 그녀가 대답했다. 그는 더위 속에서 정문 밖으로 걸어나가 오솔길을 따라 송나무 숲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날이 무더운데도 숲속은 시원했다. 닉이 나무에 기대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엄마가 너를 찾고 있어. 의사가 말했다. 아빠하고 같이 갈래요. 닉이 말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좋아. 자, 그럼 나한테 책을 다오. 주머니에 집어넣을 테니. 아버지가 말했다. 검은 다람쥐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어요, 아빠. 닉이 말했다. 좋아. 그럼 그곳에 가자꾸나. 아버지가 말했다. 깨끗하고 밝은 곳. 늦은 밤 카페 손님도 모두 돌아갔는데 노인 한 사람이 전등 불빛에 나뭇잎이 만들어내는 그림자 아래 앉아 있었다. 낮에는 먼지가 많이 있는 거리지만 밤에는 이슬이 내려서 그 먼지를 가라앉혀 주었기 때문에 노인은 밤늦도록 앉아있기를 좋아했다. 노인은 귀가 들리지 않았지만 사방이 고요한 밤이면 미세하게나마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카페 안쪽에 있는 두 웨이터는 노인이 조금 취했다는 것을 잘 알았다. 노인은 좋은 손님이었지만 많이 취하면 돈을 내지 않고 가는 버릇이 있어서 그들은 노인을 경계했다. 저 영감 말이지 지난주에 자살하려 했대. 한 웨이터가 말했다. 뭐 때문에요?
절망감 때문이지. 뭐 때문에 절망했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다는군. 아무것도 아닌 일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돈이 꽤 많거든. 두 사람은 카페 입구에서 가까운 벽 옆 테이블에 앉아 테라스를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에 조금 흔들리는 나뭇잎 그림자 아래 노인 한 사람이 앉아 있는 자리를 제외하고 테라스의 테이블은 모두 텅 비어 있었다. 젊은 아가씨와 군인이 거리를 지나갔다. 군인의 노쇠 계급장이 가로등에 반짝거렸다. 젊은 아가씨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군인 옆에서 바삐 걸음을 옮겼다. 순찰병한테 잡힐 것 같은데. 한 웨이터가 말했다. 얻고 싶은 걸 얻었으니 무슨 상관이겠어요. 지금 역 골목으로 세면 좋을 텐데. 순찰병한테 들키고 말 거야. 순찰병들이 5분 전에 막 지나갔잖아. 그림자 속에 앉아있던 노인이 글라스로 받침 접시를 톡톡 두드렸다. 좀 더 젊은 웨이터가 그에게 다가갔다. 뭘 갖다 드릴까요? 노인은 웨이터를 쳐다보았다. 브랜디 한 잔 더. 취하실 텐데요. 웨이터가 말했다. 그러자 노인은 그를 쳐다보았다. 웨이터는 물러났다. 저 영감 밤새도록 앉아있을 모양인데요. 웨이터가 동료 웨이터에게 말했다. 난 이제 졸린데 3시 전에는 잠을 자본 일이 없는 신세니 원. 저놈의 영감 지난주에 콱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웨이터는 카페 안쪽의 카운터에서 브랜디병과 받침 접시를 하나 집어들고 노인의 테이블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는 받침 접시를 내려놓고 글라스에 브랜디를 가득 따랐다. 영감님은 지난주에 죽는 게 나을 뻔했어요. 그가 귀머거리 노인에게 말했다. 노인은 손가락으로 신호했다. 조금만 더 따라. 웨이터가 글라스에 더 따르자 브랜디가 넘쳐 글라스 밑에 놓인 받침 접시로 흘러내렸다. 고맙네. 노인이 말했다. 웨이터는 병을 들고 카페 안으로 돌아왔다. 그는 다시 동료 웨이터와 테이블에 앉았다. 저 영감 이제 많이 취했는걸요. 그가 말했다. 밤마다 많이 취하지. 도대체 뭐 때문에 자살하려 했을까요? 난들 어떻게 알겠어. 어떻게 죽으려 했대요? 밧줄에 목을 매려고 했대. 누가 밧줄을 끊고 구해줬죠? 영감의 조카 딸이래. 뭐 때문에 구해줬을까요? 자살하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지. 돈은 얼마나 있는데요? 아주 많대. 나이가 80살은 됐을 거예요. 여든은 틀림없이 됐을 거야. 그만 돌아가줬으면 좋겠네요. 난 3시 전에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잠자는 시간이 왜 이래야 돼요? 영감은 좋아서 저렇게 버티는 거야. 영감은 혼자 몸이죠. 하지만 난 그렇지가 않잖아요. 마누라가 잠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영감한테도 한때는 마누라가 있었어. 인제는 있어봐야 쓸모도 없겠죠. 글쎄, 어떨지 누가 알아. 그래도 아내가 있는 게 좋을지도 모르지. 아내가 있다면 말이야. 조카 딸이 돌보고 있잖아요. 그건 나도 알아. 조카 딸이 밧줄을 끊어줬다고 했잖아. 저런 늙은이가 되고 싶지 않아요. 늙은이는 추잡해 보여. 꼭 그렇다고 할 수만은 없어. 저 노인은 깨끗해. 마실 때도 흘리지 않고 지금같이 몹시 취해도 말이지.
저봐, 저걸 좀 보라고. 이젠 쳐다보기도 싫어요. 아, 제발 안 가려나? 우리같이 일을 해야 하는 사람한텐 정말 인정머리라곤 털끝만큼도 없는 사람이네요. 노인은 글라스에서 얼굴을 들고 광장 쪽을 보고 나서 웨이터들 쪽을 쳐다보았다. 브랜디 한 잔 더 줘. 노인이 글라스를 가리키며 말했다. 조급해하던 웨이터가 다가갔다. 이제 영업 끝났어요. 그는 멍청한 사람들이 술에 취한 사람이나 외국인에게 말할 때 그러듯이 구문을 생략해 말했다. 오늘 밤은 끝이에요. 이제 문 닫아야 해요. 한 잔만 더 줘. 노인이 말했다. 안 돼요. 영업 끝났다고요. 웨이터는 행주로 테이블 모서리를 훔치면서 고개를 저어 보였다. 그러자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받침 접시에 술을 세고는 주머니에서 가죽 지갑을 꺼내더니 술값을 치르고 반패 세타를 팁으로 남겨놓았다. 웨이터는 거리를 걸어가는 노인을 지켜보았다. 노쇠한 탓에 비틀거렸지만 어딘지 품위가 있어 보였다. 좀 더 마시게 두지 그랬어. 조급하지 않은 웨이터가 물었다. 두 사람은 덧문을 닫고 있었다. 아직 2시 30분도 안 됐는데. 난 자러 가고 싶어요. 1시간 정도야 뭐 그리 대순가? 저 영감보다 젊은 나한테는 소중한 시간이죠. 1시간이긴 마찬가지야. 영감 같은 말을 하는군요. 그 영감은 술을 사다가 집에서 마시면 되잖아요. 그것하고는 다르지. 그렇죠. 다르죠. 아내가 있는 웨이터가 맞장구 쳤다. 그도 말도 안 되는 억지를 피울 생각은 없었다. 다만 서둘러 집에 가고 싶을 뿐이었다. 그럼 자네는 어때?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가는 게 두렵지 않은가? 저를 모욕하는 겁니까? 아니야, 옴브레. 그냥 농담한 거야. 두려울 게 뭐겠어요. 조급한 웨이터가 덧문을 내리고 일어나면서 말했다. 자신 있어요. 자신만만하다고요. 젊고 자신감 있고 일자리도 있다 이건가? 나이 많은 웨이터가 말했다. 만사에 부족한 게 없군. 그럼 아저씨는 뭐가 부족한데요? 일자리만 빼고는 모든 게 부족하지. 저처럼 모든 게 있잖아요. 아냐, 자신감이라는 건 가져본 적도 없고 또 이젠 예전처럼 젊지도 않아. 자, 이제 쓸데없는 얘기는 그만하고 자물쇠나 채우세요. 난 늦게까지 카페에 남고 싶어. 나이 많은 웨이터가 말했다. 잠들고 싶어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밤에 불빛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말이야. 난 집에 가서 자고 싶어요. 우리는 다른 종류의 인간이군. 나이 많은 웨이터가 말했다. 그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젊음도 자신감도 아주 아름다운 것이긴 하지만 그것들만의 문제는 아니야. 매일 밤 가게를 닫을 때마다 어쩐지 망설이게 돼. 카페에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말이지. 옴브레, 보데가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자네는 이해 못해. 이곳은 깨끗하고 기분 좋은 카페 아닌가. 불이 환하고 불빛도 좋은 데다 나무 그늘이 있거든.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젊은 웨이터가 작별 인사를 했다. 잘 가게. 다른 웨이터가 말했다. 전등을 끄면서 나이 많은 웨이터는 자신과 대화를 계속했다. 물론 불빛도 중요하지만 깨끗하고 아늑해야 해.
너한테는 음악은 필요 없어. 그래, 정말로 음악은 필요 없지. 또 이런 시간에 열려있는 곳은 바밖에 없지만 너는 바 앞에서 품위를 지키며 서 있을 수 없지. 도대체 그가 두려워하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두려움도 공포도 아니야. 그것은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허무라는 거지. 그것은 모두 허무였고 인간도 한낱 허무에 지나지 않거든. 모든 것이 오직 허무뿐. 필요한 것은 밝은 불빛과 어떤 종류의 깨끗함과 질서야. 허무 속에 살면서 전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는 그것을 잘 알고 있지. 모든 것은 나다이면서 나다이고 또 나다와 나다이면서 나다일 뿐이지. 나다에 계신 우리 나다, 나다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나다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나다에서와 같이 나다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나다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나다를 나다하여 주시고 우리를 나다에 나다하지 않게 하시고 나다에서 구하소서. 무가 가득하신 무님 기뻐하소서. 무께서 함께 계시니 그는 미소를 지으며 반들반들 빛이 나는 에스프레소 기계가 있는 바 앞에 이르러 발걸음을 멈췄다. 뭘 드시겠습니까? 바텐더가 물었다. 나다를 주게. 오트로 로코마스. 미친놈이 또 하나 있군. 바텐더가 말하고 고개를 돌렸다. 작은 걸로 한 잔. 웨이터가 말했다. 그러자 바텐더가 그에게 술을 따라 주었다. 불빛도 꽤 밝고 기분도 좋긴 한데 스탠드를 제대로 닦지 않았군. 웨이터가 말했다. 바텐더는 그를 쳐다보았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대화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한 잔 더 따를까요? 바텐더가 물었다. 아니야, 이제 됐네. 웨이터가 이렇게 대답하고는 밖으로 나왔다. 바도 그렇고 술집도 그렇고 도무지 마음에 들지가 않았다. 깨끗하고 불빛이 밝은 카페라면 전혀 얘기가 달랐을 것이다. 이제 그는 더 생각하지 않고 집에 가서 방으로 들어갈 것이다. 침대에 누워 마침내 날이 샐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 것이다. 따지고 보면 어쩌면 이것은 단순한 불면증일지도 몰라. 하고 그는 혼잣말을 했다. 많은 사람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음에 틀림없었다.